네, 안녕하세요. 닷새의 법률적인 일상입니다. 오늘은 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6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의 집행유예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는 형사법원에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그러면 징역을 가지 않아도 되겠죠.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런데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효력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의 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를 갈 필요 없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 갈 사람은 징역을 가야죠. 굉장히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징역을 가야지 이러한 집행유예의 효력을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그리고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거죠. 이제 금고는 이제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징역은 그런 갇힌 것에 더해서 노역까지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고보다 징역을 더 중한 형이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튼 이러한 징역이나 금고 같은 경우에는 4년 선고할 경우에는 안 됩니다. 벌금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선고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3년 이하여야 됩니다. 이 요건만 있으면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죠. 참작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징역을 가버리면은 나이 드신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없어요. 외동딸이에요, 외동 아들이에요. 외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부모님이 70세예요. 그 70세의 그 병든 부모님을 간호하고 부양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피고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참작 사유 중 하나로 고려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생계 목적으로 범한 거예요. 예컨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쳤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소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벌금 정도의 사소한 이제 죄로 취급되겠지만 예컨대 그런 것들이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참작 사유까지 있으면 무조건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소급 요건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또 집행유예가 안 돼요. 어, 어떤 죄를 졌는데, 이제 그 죄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그 죄 말고, 그 죄 이전에, 오래전에, 다른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굉장히 중한 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예컨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1년 선고를 받아서 교도소를 가서 1년을 살았고 석방이 됐는데 석방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죄를 져버린 거예요. 제법 중한 죄를. 그래서 재판을 또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이 한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이제 판결 선고를 해야 돼요. 그 선고를 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싶은 거예요, 판사님께서. 이 경우 판결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 안 돼요. 이전에 과거에 지은 죄로 1년 복역하고 석방했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죄를 졌죠. 6개월 만에 죄 졌으니까. 그리고 그 죄진 날로부터 6개월 만에 판결 선고하죠. 그게 석방된 후 3년 내에 다 있죠. 그러면은 집행유예 선고가 안 돼요. 만약에 석방 후에 2년 6개월째 되는 때 죄를 졌고 그러면 석방 후 3년 후에 죄는 지긴 졌죠. 그러면 선고도 3년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로부터 6개월 하고도 하루째 되는 날 판결이 선고됐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은 합니다. 물론 다른 요건도 다 충족을 해야겠죠. 자, 다시 이 소급 요건이 중요해요. 징역 1년을 살았어. 그리고 그때로부터 3년 내에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판결 선고까지 3년 내에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안 돼요. 이 소급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예. 여튼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은 일단
판사님께서 집행유예 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고의 효력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징역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즉 교도소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효력이죠. 자, 그런데 집행유예 선고를 할 때 유예 기간을 정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유예 기간을 왜 정할까요? 어차피 그 기간 지나면은 형선고 효력 상실해 줄 거면서 그 기간 정하지 말고 그냥 바로 형선고 효력 상실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집행유예 실효에 대한 거예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때는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그때 일단 선고를 하지만 그 선고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러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이렇게 선고됩니다. 먼저 징역형 선고를 먼저 실형 선고를 먼저 해요. 그리고 그 실형 선고에 덧붙여서 집행유예 선고를 합니다. 예컨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이게 집행유예 선고인 거예요. 이 집행유예 선고의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징역형이 선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집행유예 선고고 이게 합쳐져서 통상 집행유예 선고라고 하고요. 이 다만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라는 이 문구가 없다라면은 실형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재판정에 가서 판결 선고를 받을 때는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여기까지 듣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끝까지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까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자신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인지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판결을 해요.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은 집행유예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런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형선고 효력 상실이라는 강한 효력이 있죠. 그런데 무조건 형선고 효력을 상실시켜 주느냐 그런 건 아니고 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해놨겠어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가하면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착하게 살면 그러면 형선고 효력을 상실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은 이거지만 뭐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참작 사유 그리고 소공 요건으로 석방 후 3년 내에 지은죄 플러스 선고라는 요건이지만 이러한 형선고 효력 상실이라는 효과까지 보려면은 그 유예 기간 동안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추가적인 요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형선고 효력 상실의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 착하게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예 기간 중 아까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였죠. 집행유예 기간 3년 기간 중 3년이 무조건 3년인 게 아니라 이게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4년,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판사님 마음이에요. 판사님께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주세요. 뭐 1년만 착하게 살아도 앞으로 죄 안 질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게 3년인 경우가 있는 것이고 뭐 5년인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5년의 범위 내에서 판사님께서 그건 적절히 정해주세요. 여튼 여기서는 뭐 3년이라고 칩시다. 3년의 유예 기간 중 이제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효과인 형선고 효력이 이제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걸 상세히 살펴볼게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뭐 범한 죄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과실범은 빠져요. 뭐 과실치상, 대표적인 과실치상은 교통사고예요. 업무상, 자동차 운전이라는 업무 중에 다른 사람을 쳐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과실범이죠. 그 외에 과실범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실화죄, 실수로 불낸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실범에 해당하는데 실수로 한 것을 이제 제외한 그런 고의범만 이제 해당하는 건데 그렇게 고의로 뭐 집행유예 기간 죄를 졌어요. 이 집행유예 기간 3년 중에서 고의로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만 지면 무조건 실효되느냐, 집행유예가 실효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죄로 재판을 받아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럼 실형 선고되면 바로 실효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형이 선고된 다음에 그것이 확정까지 돼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고가 뭔지는 아까 봤죠.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게 금고예요. 여기에 노역까지 하면은 뭐다? 징역이다. 여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잖아요. 그리고 실형 선고는 뭐다? 아까 얘기해드렸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여기까지만
이제 나가고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으면은 실형인 거예요. 여기에 다만 위형의 집행을 뭐 3년간 유예한다. 이런 게 붙으면 집행유예 선고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형 선고를 얘기하는 거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금고보다 여기 금고 플러스 노역이 된 게 징역이다. 그리고 징역까지 플러스 됐기 징역 같은 경우는 노역까지 플러스기 때문에 금고보다 더 중한 죄다라고 이제 보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금고, 징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 그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한 경우 그럼 선고만으로 실효되느냐? 그렇지 않고 확정까지 돼야 돼요. 그러면 확정이 뭔지 알아야 될 텐데 확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했으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나요? 있나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3심제잖아요. 1심 판결 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내에 항소심을 갈 수 있어요. 2심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2심 판결이 선고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갈 수 있어요. 3심 대법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3심 제도 하에서 확정이란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확정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려면은 3심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4심제 아니죠. 3심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어서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확정 사유가 있을까요? 예컨대 1심 판결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불복할 수 있죠. 그런데 무한정 불복할 수 있나요? 1심 판결 선고받고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뭐 항소심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게 제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복 기간을 정해놨어요. 일주일이에요. 판결 선고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내에만 이제 불복을 할 수 있어요. 1심 판결 선고받고 일주일 내에 2심으로 가겠다고 항소를 할 수 있고요.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일주일 내에 대법원 가고 싶다고 상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확정이라는 것은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확정까지 되면은 이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언제 확정돼야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그 형이 확정돼야 된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그렇다면은 이 유예 기간 중 유예 기간 3년이었잖아요. 이 3년 채우기 이틀 전에 판결이 선고됐어요. 그러면 확정되려면은 7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7일이 지나는 그러니까 선고 나고 이틀 지나면 유예 기간 끝나죠. 그리고 나서 5일 지나면 확정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 실효가 안 된다. 집행유예 실효가 안 되면은 형선고 효력이 상실돼서 그 형을 집행받지 않는다. 교도소 갈 필요 없다. 물론 이제 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죄 말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범한 그 다른 죄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별도의 처벌을 받겠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죄 짓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게 좀 안 좋게 작용을 해서 뭐 통상적인 경우보다 형량이 약간 늘어요. 더 엄하게 처벌을 받아요. 여하튼 기존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되지 않아서 기존에 선고받았던 그 형의 선고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과거 받은 그 형 때문에 징역을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새롭게 범한 죄로 인해서 뭐 징역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에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이제 1년 남았어요. 3년 집행유예 기간인데 그중 2년 지났고 어, 2년째 되던 때에 이제 고의로 뭔 죄를 졌어요. 그리고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1년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정이 되면 판결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집행유예 실효되잖아요. 그러면 징역형 살아야 되죠. 그리고 1년 지난 후에 범죄 집행유예 개시돼서 2년째 되는 때 집행유예 3년짜리인데 집행유예 진행돼서 2년째 되는 때 이제 죄를 범했고 그로부터 1년 안에 선고 및 확정이 되면 집행유예 실효돼서 징역 사야 되는데 판결은 이때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1년 안에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남은 집행유예 기간 1년 지나고 나서 확정이 된다라면은 집행유예 실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나서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리고 다시 불복을 해요. 항소심을 가요. 항소심을 가서 또 항소심 판결 선고되겠죠? 자, 지금까지 선고만 됐지 확정 안 됐죠. 불복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잖아요. 불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 선고되면은 또 상고해요. 대법원 가요.
그렇게 시간을 1심, 2심, 3심 하면서 시간을 쭉쭉쭉 끄는 겁니다. 한 신급당 3, 4개월씩 끌어버려요. 뭐 4개월씩, 5개월씩도 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1심 4개월, 2심 1심 5개월, 2심 뭐 5개월, 뭐 이렇게 그러면 일단 10개월 끌었죠. 그리고 상고심에서 한 3개월 끌어버려요. 그러면 상고심 판결 선고가 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가 되죠. 그런데 1심 5개월, 2심 5개월, 3심 3개월 끌었으면 12개월 넘는 13개월이잖아요. 15개월이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여기 대해서 이제 항소권, 이제 불복권의 이제 뭐 남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실무상에서는 이제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재판받을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뭐 이런 집행유예 실효제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집행유예 실효제도와 비교할 만한 게 집행유예 취소라고 또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가 뭔지 알려면은 일단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이 뭔지 알아야 돼요. 왜냐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때 집행유예가 취소돼서 집행유예가 취소된 그 형을 살아야 되거든요. 집행유예는 이제 어, 결국은 착하게 살라라는 거고, 그 착하게 살라는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보호 관찰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수감 명령 같은 걸 같이 내려요. 아, 이거 설명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착하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 관찰이라는 제도를 두었어요. 보호 관찰이 무조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병과해서 명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보호 관찰이 뭔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호 관찰소라는 게 있어요. 각 지역마다 보호 관찰소가 있고, 그 보호 관찰소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람을 주기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지 계속 이거저거 물어보면서 면담을 해요. 그걸 이제 기록으로 또 남겨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게 보호관찰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집행유예 판결 선고하면서 봉사 명령을 같이 내리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다만 위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그리고 100시간 사회봉사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보통 그 집행유예 선고할 때 100시간 전후로 많이 선고를 해요. 뭐 80시간, 100시간, 14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막 100시간 전후에 엄청난 사회봉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보통 몰아서 많이 해요. 안 그러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판결 받으신 분들은 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계속 봉사활동만 하고 다닙니다.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소에서 어떤 봉사하라고 이제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직장 때문에 사회봉사를 연이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좀 띄엄띄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배려해 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몰아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강 명령은 강의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받을 수, 이제 뭐 배울 가르칠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받다, 이제 수강 뭐 다 알잖아요. 수강 명령, 이제 강의 들어라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우에 앞으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안전운전 강의 뭐 이런 거 수강하라는 것이고, 가벼운 수준의 성범죄를 범하였을 때 이제 앞으로 성범죄 범하지 말라고 성교육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강 명령으로 이제 부과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상 이제 준수상, 그러니까 봉사 명령을 했으면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봉사를 안 해. 수강 명령이 내려졌으면 강의 들어야 되니 강의를 안 들어. 보호 관찰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보호 관찰소 가서 면담을 받아야 돼. 면담 받으러 안 와. 이런 준수 사항을 이제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가 될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정도가 무거운 때, 예,